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창문 너머 소복이 쌓인 눈이 참 아름답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에 밤사이에 눈이 내렸는데요. 곳곳이 눈길, 빙판길입니다. 농촌에선 비닐하우스 붕괴도 걱정되고요. 도로에선 미끄럼 사고, 또 거리에서도 낙상 사고 참 위험합니다. 꽈당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누가 볼까 걱정하는 것보다도 아파서 정말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옷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두껍게 껴입진 않았나 말이죠. 지나치게 두툼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으로 몇 겹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하이힐은 위험하겠죠. 또 모자와 장갑도 필수입니다. 주머니에서 손은 꼭 빼고 어깨도 축 펴고 당당하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연말에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최현식입니다. 이번 주 새농 정답인 이것은 지금 아주 맛있는 제철 수산물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찬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동요 섬지박인데요. 바로 노래 속에서 어머니는 섬 그늘로 이것을 따러 가셨죠. 자연산으로 자라는 이것은 갯벌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뒀을 때 저절로 붙어 자라는데요.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햇빛에 드러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고소한 맛은 최고라는 평가죠. 반면에 사람이 키운 이것은 바닷물에 항상 잠기도록 해두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도 빠르고 크기도 크고 훨씬 더 넓적합니다. 하지만 영양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니까 자연산이든 양식이든 지금 한창인 이것 많이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작물을 따로 언급하면서 식량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26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중앙농촌공작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시 주석은 회의에서 중국 인민의 밥그릇은 항상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되고 그 밥그릇은 중국 곡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식량 확보는 중요한 전략적 문제이고 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18억 묘, 이게 이제 한 묘가 243제곱미터인데요. 중국이 최소한 경작해야 되는 그 마지노선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작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줄이자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두 같은 유지작물을 직접 언급하면서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수확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중국은 연간 전체 대두 소비량의 30%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식량에 대한 의존도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하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환구시보가 중국의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중국의 대두 등 콩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연간 대두 소비량은 1억 1천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 경작하는 대두는 1천만에서 2천만 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지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 갈등 참 심했는데 지금 상황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구시보는 일부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보호주의, 일방주의를 하면서 곡물 등 식량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이 때문에 특정 식량과 산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대두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특정 작물 재배 면적 확대 지시가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국 지도부가 식량 안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외에 그래서 러시아산 대두 수입도 늘리고 있는데요. 올해 10월달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대두는 중국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식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를 생산하는 주요 사료인데요. 돼지 사료에는 기름을 짜고 남은 이 콩의 부산물이 들어가고요. 콩기름은 중국 음식의 주요 식자재입니다. 그래서 대두 가격이 오르면 사료, 식용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되고요. 돼지고기 값도 다 덩달아 오른 그런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중국도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학교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이제 사교육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데 중국 최대 학원 기업이 다른 쪽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도 대입 시험을 치고 이제 한 번 만에 대학에 가야 되는 건데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사교육 시장 단속 영향 때문에 중국의 최대 학원 기업이 농산물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학원 기업인 싱동팡 자오위커지 그룹이 지난 28일 날 어제죠. 거기서 이제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서 오후 8시 온라인 농산물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창업자인 위민웅이 직접 나서서 쇼 호스트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신동방 측은 발표문에서 위민웅 대표는 농촌에서 자란 농촌의 아들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서 생방송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농민들이 이익을 얻고 공동으로 부유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측은 다만 교육보다는 자신들의 초심이라면서 대학생 영어교육, 대학원 시험, 유학 상담 등 서비스는 계속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잘 연결이 되진 않는데 또 썩 네.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네. 그런데 어떤 압박을 받았기에 대체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달에 의무교육 단계 학생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학생들에게 예체능 외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사교육 업체들도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남긴 활동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국은 사교육 기관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이 방학과 휴일에도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도 금지시켰습니다. 당국은 최근에 사교육 규제 5개월 만에
학과류 그러니까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제외한 다른 과목에 대해서 관련 사교업체가 그래서 80% 이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면서 과열됐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38조 원에 이릅니다. 위민용 대표는 이런 중국 사교육 시장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이징 대학교 출신인데 허름한 한칸 교실에서 과외를 시작해서 회사를 키웠고요. 2006년에 이 회사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킨 인물입니다. 나날이 커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중국 당국의 사교육 규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최근에는 1,500개 달하는 지정을 폐쇄했습니다. 네.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또 잡힌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요. 중국이니까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고 방침은 정해놨는데 지금 주변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뭔가요? 일단 일본 정부의 의도는 자신들이 하는 이 원전 오염수를 해외로 그러니까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이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주변국들의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8일 날 총리관저에서 강연회를 열고 오염수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 행동 계획에는 일단 내년 1월 달부터 한국, 대만 등 외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서 오염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요. 오염수 해양 방출을 놓고 우리나라,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반발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일단 진행은 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일단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좀 협력을 통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앞으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고 처리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 계획에는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내년 중에 안정성 평가 중간 보고서를 정리하는 등 오염수 방출 전후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지역의 어민이 보게 될 여러 가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요. 2021년 회계연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300억 엔 우선으로 3,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의 관방장관은 회의에서 일본의 과학적인 설명이 해외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한편 또 각 지역의 지자체나 농림수산업자가 아직 처리수 방출에 대한 풍토 영향 등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행동계획에 담은 대책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6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도쿄전력이 얼마 전에 오염수 바다 방류를 위한 심사를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도쿄전력이 규제위원회 신청과 함께 제출한 계획서는 내년 6월 달부터 해양 방류를 위해서 설비, 해저터널 등 공사도 함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규제위원회 승인과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의 기초자치단체인 후타바 마치 그리고 오쿠모 마치 양해를 얻어서 내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3년 4월 달에 공사를 다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측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페루의 그 핵심 핵연료가 남아있는 이 원자력 건물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비와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걸 해양 방류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이 처리수라는 것도 결국은 트리튬 같은 산동수,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처리수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나 주변 국가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제안들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착공 전에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떨까? 외교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 환경 문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설 지나면 이민년이 되는데 호랑이 해죠. 또 우리 민족이 아주 사랑하는 호랑이. 그런데 이 호랑이 상당수가 압력솥에서 사라진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뜻입니까? 예,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의 약 200곳 이상의 호랑이 농장이 있고 이곳에서 기르는 호랑이가 7천에서 8천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사는 호랑이가 한 3,9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데 농장에서 사는 호랑이가 야생 개체 수보다 2배가 더 넘죠. 그런데 이런 사육농장 대부분이 동물원 허가를 받아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번식시키고 호랑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사육농장의 호랑이들이 도살돼서 압력솥에서 그 뼈가 고와져서 한약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를 이렇게 농장에서 기르고 또 한약재로 만든다는 거 좀 충격적인데 그러면 그 약재는 어떤 용도로 쓰기에 대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예, 이른바 호랑이 고약이라는 건데요. 이런 호랑이 고약은 아시아에서 전통적인 한약 재료로 쓰이는데 주로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근육통, 성기능 향상 등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압력솥에 호랑이 뼈를 거북 등딱지나 녹용, 약초 등과 함께 넣어서 만드는데 이렇게 2, 3일 동안 푹 고아서 뼈가 문드러지게 한 뒤에 젤리처럼 굳힌 겁니다. 호랑이 고약 제작 과정에서 아편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약을 조금씩 떼어서 술에 타서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호랑이 고약입니다. 네. 아니 호랑이 뼈에 뭐 특별한 효능이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호랑이 고약을 그럼 만들어서 얼마에 팔고 있나요? 예, 중국 암시장에서 1kg에 6,500에서 1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적게는 77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에 팔린다고 하는데요.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호랑이 뼈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호랑이가 야생산인지 아니면 농장산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호랑이 고약을 찾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그 야생에서 온 호랑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이게 밀렵꾼들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겠네요. 네. 이걸 사 먹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이 호랑이 고약을 찾습니까?
예, 최근에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 호랑이 고약을 소비하는 사람들, 그 암시장에서 소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심층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호랑이 고약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 182명, 그리고 소비할 의향이 있는 사람 46명 등 228명을 면담했는데요. 이 호랑이 고약을 사는 사람들은 주로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테니스장이나 골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학력 남성이었고요. 정부 관료나 기업인, 그리고 평균 소득보다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였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이 정도였으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입니다. 참, 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게 돈 있다고 이런 식의, 이거 사실 불법인 거잖아요. 예, 위험을 그렇습니다. 무릅쓰고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고약을 구입하는 경로도 좀 투명하지 않겠네요. 예, 이번 그 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호랑이 고약을 입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암시장에서 제품을 그 낱개로, 완제품 형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은 어떤 종류, 그러니까 야생산인지 농장산인지, 그리고 어떤 원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뭐 사실 가짜라고 해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팀을 꾸려서 호랑이 사체와 부재료를 통째로 산 뒤에 그걸로 호랑이 고약을 만든 다음에 서로 나눠 쓰는 방식까지 이용된다고 합니다. 아휴, 사람들이 이렇군요. 예. 아니, 우리가 사실 다 아실 거예요. 호랑이 연고. 집집마다 이제 하나씩 있었는데, 네. 거기는 호랑이 뼈가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예, 저도 어렸을 적에 이걸 보고 이게 호랑이 뼈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게 안티프라민이나 맨소레단 같은 그렇죠, 소염 그렇죠. 연고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기념품으로 많이 사오곤 했죠. 근데 현지 관광객들에게 이게 호랑이 뼈가 일부 함유됐다고 홍보가 되곤 했는데 사실 박하와 장내, 계피 등이 주성분이고 호랑이 뼈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호랑이 연고라고 이렇게 홍보된 이유는 그 19세기 말 중국 한의사 호자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호표행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에게는 타이거 밤이라고 불린 거고 실제 호랑이 뼈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렇게 홍보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술병에도 사슴 그려 있으면 이게 녹용이 들어가 있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이러니까 진짜 호랑이는 야생에서 진짜 마리수가 이제 많이 없죠. 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한 10만 마리 정도였다고 추산이 됐는데, 지난 100년 동안 무려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호랑이가 총 8개의 아종이 있는데요. 이 중 카스피 호랑이, 자바 호랑이, 발리 호랑이는 멸종했고, 남중국 호랑이는 지금 동물원에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는 벵갈, 수마트라, 인도차이나 아무르 호랑이인데 한 수백 개체씩 그 아주 극소수만 네. 서식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호랑이 가운데도 가장 큰 호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 호랑이가 아무르 호랑이인데,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는 건가요? 산에? 예, 그 아무르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것들을 한국 호랑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한에서는 사실상 그 멸종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백두산 지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동북부에는 일부 개체가 서식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제시대 때 과도한 포획으로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호랑이 개체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다는 견해가 최근 들어 우세합니다. 조선시대에 농본주의가 확산하고 양전 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지개간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호랑이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고 인간과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 호랑이 포획 전문 군사 조직인 차코갑사 등을 이용해서 호랑이를 토벌하죠. 그러면서 호랑이 개체수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일제시대 들어 전문적인 포획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무르 호랑이, 그러니까 한국 호랑이는 중국 동북부와 연해주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호랑이들이 이제 백두산도 왔다 갔다 하죠. 예. 하지만 이런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유전자와 똑같은 종이라서 한국에 옛날에 살던 호랑이와 같은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 조선시대 때 호랑이와 이렇게 좀 공존하는 방식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도 생기네요. 호랑이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큰 멸종 원인은 역시 사람인가요? 예, 최근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밀렵입니다. 주로 호랑이 같은 한약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밀렵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주요 소비국인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건너가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타이거 포칭이라는 그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한 해 30에서 50마리 정도의 호랑이가 밀렵됩니다. 2016년 50마리, 2017년 38마리, 2018년 34마리 정도가 밀렵이 됐는데 사실 이건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고요. 실제 밀렵 객체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야생 호랑이가 3,900마리가 남아있는 걸 감안하면은 한 해 50마리 정도라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밀렵 외에도 인간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포획돼서 사살되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예.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에서 호랑이가 이제 길에 이렇게 있다가 차가 지나가니까 비켜주는 장면이 보였어요. 네. 지난 23일이었죠. 중국의 한 산길에서 호랑이가 그 산길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차가 오니까 딱 보더니 이렇게 비켜주는 장면이 스마트폰에 네. 찍혀서 화제가 됐는데요. 중국 동북부에 있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국 내 호랑이 보호 정책이 계속되고 특히 이 국립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호랑이 밀렵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는 현재 50마리 정도 있다고 보는데 지난 8년 동안 8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역시 인간과 충돌인데요. 지난 4월 헤이룽장성의 한 산골에서 땔감을 줍고 있던 농민이 공격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연해주의 호랑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당국이 이를 잘 관리해야 호랑이에게도 좀 편안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로 이 마주치지 않게 잘 구획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면 그 숲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예, 호랑이가 숲에서는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획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최상층부에 있는데요. 호랑이가 노루나 고라니 같은 그 중대형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죠. 그런데 만약에 사슴과 같은 이런 초식 동물이 멸종한다면은 이제 호랑이가 멸종한다면 초식 동물이 과도하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도하게 번성된 초식 동물이 숲을 훼손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호랑이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이 건강하려면 호랑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 개체수가 워낙 적으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이 호랑이 사육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도 있다고요? 예, 아까 그 논문에서 지적한 바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2020년 미얀마 정부가 호랑이와 천상갑 등 멸종위기 동물을 상업적 사육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은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사육을 줄이기 위해서 사육을 허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호랑이 등 90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음지의 것을 양지로 내놓는다 이런 거였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상업적 사육이 되어서 나오는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멸종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예, 풍선 효과가 좀 우려된다고 봅니다. 상업적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호랑이 제품의 수요 그 자체를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뼈만 해도 농장에서 생산된 것보다 야생에서 잡는 거에 대해서 더 값을 잘 쳐주듯이 합법화된 사육호랑이는 시장 거래가 되면은 싸게 그리고 더 많이 소비되고 또 동시에 그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야생 호랑이의 어떤 암거래 소비가 높게 소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미얀마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이 루트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칫 야생동물의 질병이 검증되지 않고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을 인간의 손에 키우려면 이러한 점을 체크해야 되는데 미얀마 당국이 이런 것들을 규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의구심도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 1에서 3c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영하권 날씨에 빙판길 만들어지기 쉬우니까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상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오늘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동해안과 강원 북부 동해안은 건조특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올해 마지막 날인 금요일엔 서울 기온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65명이 나왔습니다. 3,000명대 확진자가 한 달 만이고요.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하면 1,329명이 적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는 날임에도 5,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1,102명으로 8일 연속 1,000명대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위중증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6명이었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4명 늘어서 누적 44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지난 주말 한파가 극심해서 검사량 자체가 많이 줄었던 만큼 일일비할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향후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오미크론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2주간 격리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격리 기간을 열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어제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요. 이들은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자중을 요구했고요. 이 초선 의원총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들은 오늘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를 초청해서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응했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취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비공개로 할 얘기와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명확하게 가려줬으면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번 대선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해선 경력 위조 의혹이 또 제기됐다고요? 네, 국민대 임용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한국 폴리텍대학 부교수 경력을 기재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부교수로 재직했다는 2005년부터 2007년 당시 이 김건희 씨가 부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 조교수였다고 한국 폴리텍대학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는 사과 기자회견 이틀 전 YTN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인터뷰에서 결혼 전 일에 대한 언론의 검증이 억울하다라며 지금 본인이 거의 악마화돼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2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며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은 32년 전 자신의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똑같이만 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후보 후원회장으로 임명했다고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등판한 데 이어서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후원회장으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에서 이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 측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는 따로따로 언론인들과 토론회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나서 이 복지는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이다라며 이 공공부문부터 추진해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서는 이른바 비호감 대선이라는 지적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가족 검증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이 부인이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라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네거티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됐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이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공직자로서 직분에 따라 수사를 한 거지만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청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적다라며 이 청년 대출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이 주한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현 정부가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써왔지만 한국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하고 이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정이 쌀 20만 톤을 추가 구매한다는 계획을 내놨죠? 네, 민주당과 정부가 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서 올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조속히 시장 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이후 여건을 보면서 추가 매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쌀값이 지난 15일 기준 20kg당 5만 1,826원으로 두 달 전보다 8.8% 떨어졌습니다. 이 양곡 수급 안정 대책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쌀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이 시장 격리를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어요. 네,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 이 CJ 대한통운 노조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인데요. 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분들이 2만여 명인데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은 1,700여 명이어서 CJ 대한통운 택배가 완전히 중단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 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 파업에 간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초 이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과로사를 하면서 택배 요금이 올랐습니다. 지금보다는 적은 물량을 배송하더라도 이 택배 노동자에게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이 과로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이었는데요. 그런데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인상된 택배비를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CJ 대한통운은 인상분의 50%는 이 택배 노동자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고요? 네,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광산은 그 일제강점기 무려 1,200여 명의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서 위험성이 높은 갱내 작업을 시켰던 곳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복역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이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이 됐었는데요. 일본 문화청이 어제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정식 추천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이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리기로 약속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도광산의 강제노역 역사를 알리지 않는다라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인데